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주친 작은 온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시골 한켠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던 68세 윤정호 씨. 그는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며 손이 빨개지도록 고무장갑을 끼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말 없는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윤정호 씨가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미숙 씨는 처음엔 그냥 성실한 어르신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가 새벽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불을 끄는 걸 이상하게 여긴 적도 있었지만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젖은 외투와 상처투성이 얼굴의 한 청년이 분식집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저 여기서 잠깐만 있어도 될까요?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그 청년에게 미숙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그때 정호 씨는 청년을 바라보며 자신의 얇은 패딩을 벗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입어. 밤에 춥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청년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청년은 가끔씩 분식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툴게 테이블을 닫고 주방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고 미숙 씨는 그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청년의 과거는 곧 밝혀졌습니다. 도벽, 폭력, 가정 내 학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쉽게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한 번도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자. 배고프면 사람이 못 참는다. 청년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혹시 일자리 없나요? 숙식만 제공해 주셔도 됩니다. 청년의 이름은 동호.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죠. 미숙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우리 가게가 크지도 않고. 그때였습니다. 정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살고 있는 옥탑방이 있습니다. 좁지만 이 친구가 괜찮다면 같이 지내도 됩니다. 미숙 씨도 동호도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자기 이야기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처음 만난 청년에게 방을 내주겠다니. 아저씨, 정말요?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 말이 동호에게 한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호가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호는 성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청소를 하고 설거지도 마다하지 않았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 저 젊은 친구. 어디서 온 애예요? 단골 손님 박 여사가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일할 데가 없어서 분식집에 와요? 뭔가 숨긴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 김 씨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울은 박살나고 페인트는 긁혀 있었죠. 누가 이걸?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늦게 검은 후드 입은 젊은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걸 봤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또다시 동호에게 향했습니다. 동호 씨, 어제 검은 후드 입고 있었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혹시 어젯밤에 어디 나갔어요? 동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그는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면접 지원서를 내러 갔었습니다. 정호 씨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정호 씨가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산책? 이 추운 날씨에? 사람들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김 씨가 분식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이거 수리비가 80만 원이래요. 그 애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 씨 진정해요. 동호가 그랬다는 증거요? 모두가 다 봤잖아요. 소란이 커지자 정호 씨가 나섰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네. 모두가 정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수리비. 제가 내겠습니다. 정호 씨, 왜 당신이? 동호는 안 했습니다. 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재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동호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날 밤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동네 불량배들이었죠. 김 씨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동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 사람 예전에 사고 낸 그 노인 맞지 않아?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워서 동네 시끄럽게 했던 그 사람. 순식간에 분식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네,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작은 분식집 안에서 평생의 속죄와 책임감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동호는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집에서 버림받았어요. 아무도 저 같은 놈 필요 없다고. 정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평생 속죄해온 누군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동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어묵국을 동호의 그릇에 더 떠주었습니다. 먹어. 힘내야지. 동호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 분식집 안의 공기마저 달라진 듯 했습니다. 정호 씨는 동호에게 분식집에서 일하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닦는 법, 식기 정리하는 법, 손님 응대법, 재료 손질법. 동호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아저씨, 저 같은 놈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응.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은 동호에게 평생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 작은 신뢰와 관심이 동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할머니의 지갑이 없어진 것입니다.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고 나서였죠. 지갑이 없어. 분명히 여기 테이블에 뒀는데. 이번에는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동호가 그 테이블을 치웠고 다른 사람은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동호 씨, 혹시 지갑 못 봤어요? 아니요. 저는 가방 좀 보여줄래요? 경찰이 출동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호가 가방을 열자 거기에 할머니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마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도둑놈아!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누군가 제 가방에. 그때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동네 청년 하나가 몰래 동호의 가방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동호는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동호는 짐을 쌌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동호야, 어디 가려고? 전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저씨한테까지 피해를 드리고. 피해라니 무슨 소리야?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동호가 울먹였습니다. 아저씨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저씨만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불행해진다는 걸요. 아저씨, 왜 저를 믿어주세요? 아저씨도 제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전과자예요. 정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나는 아들을 죽였어. 아니,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방치했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벌어야 한다는 핑계로 하나뿐인 아들을 혼자 두고 일만 했지. 정호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애가 나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강도 사건에 연루됐을 때 나는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애는 도망가다 차에 치여 죽었어. 23살이었지. 동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어.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그리고 그 말이 다 맞았어.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어.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지. 정호 씨가 동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호야,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아들이 생각났어. 23살. 내가 그 나이잖아. 너를 믿어주는 건 너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야. 나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아들한테 하지 못한 걸 너한테라도 해주고 싶었어. 동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그러니까 가지 마. 여기 남아서 다시 시작해보자. 나도 너도.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동호는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건 작은 메모 한 장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놈 여기 있어도 되나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저씨랑 아주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숙 씨는 울먹였고 정호 씨는 말없이 그 메모를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달 후 정호 씨는 미숙 씨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호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고향에 볼 일이 생겨서 한동안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정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남긴 건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미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는 낡은 통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 씨, 저는 제 아들에게 끝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호를 보며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요. 이 통장은 제 평생 번 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다시 시작하는데 도움되길 바랍니다. 혹시 그 아이가 돌아오면 전해주세요. 괜찮다. 넌 잘하고 있다. 그 말 한 번도 못 해줘서 평생 마음에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윤정호 드림. 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편지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정호 씨가 떠난 후 분식집에는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새벽마다 문을 열던 익숙한 손길이 사라지고 조용했던 분식집은 이제 조금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는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며 마음 한켠으로는 정호 씨를 떠올렸습니다. 정호 아저씨 지금 어디 계실까? 동호는 서울 여기저기를 떠돌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정호 씨 생각이 났습니다. 동호야,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건 너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호는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한 중학생 아이가 라면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점장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떨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 그때 동호가 나섰습니다. 점장님, 제가 돈 낼게요. 내가 왜? 저 아이 사촌 동생이에요. 죄송합니다. 동호는 돈을 내고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훔치려고 한 거야?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 때문에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저는 괜찮은데 동생이 배고프다고 해서. 동호는 그 아이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봤습니다. 그는 아이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밥을 사줬습니다. 앞으로 배고프면 훔치지 말고 도움을 청해. 세상에는 너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아, 이 말은 정호 아저씨가 했던 말이잖아. 동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받았는지. 다음 날 동호는 결심했습니다. 분식집으로 돌아가기로. 아저씨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고 미숙 사장님께도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망치듯 떠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지. 아저씨가 믿어준 그 사람이 되어야지. 2달 만에 돌아온 동호를 보고 미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호야,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정말 열심히. 그래, 그래야지. 아, 참. 정호 씨가 너한테 주라고. 미숙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가요?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그게 고향에 갔다고만 하고 연락이 안 돼. 동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분식집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호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의심해도 너 자신만은 너를 믿어야 해.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건 내가 가장 잘 알잖아. 잘 살아줘.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줘. 아프지 말고 행복하렴. 동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죠. 아저씨, 아저씨. 미숙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동호야, 괜찮아? 동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꼭 잘 살게요. 아저씨가 믿어준 그 사람이 될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날부터 동호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정호 씨보다 30분 더 일찍 일어나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호 씨에게 배운 대로 손님을 맞이하고 식기를 정리하며 분식집 운영의 작은 부분까지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동호는 스스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조금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정호 씨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동호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정호 씨가 남긴 돈에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월급을 모아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노숙인들에게 김밥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호 씨 매주 100줄씩 싸다니
힘들지 않아요? 미숙 씨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 분식 김밥 천사라는 별명도 생겼죠.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전과자 청년의 감동 나눔. 하지만 동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냥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해 겨울, 동호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매주 수요일 점심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모셔서 밥 대접하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재료비가 제가 모은 돈으로 할게요. 아저씨가 주신 돈은 더 큰 일에 쓰려고 아껴두고 있어요. 첫 무료 급식 날 30명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이거 공짜라며? 젊은 친구가 기특하네. 아이고, 이 떡볶이 맛 좀 봐. 정호 씨가 만든 것 같네. 동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호 아저씨한테 배운 레시피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날 이후 우리 분식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수요일만 되면 옷을 차려입고 나오셨습니다. 밥을 먹는 것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으셨던 거죠. 동호야,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따뜻해졌어.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호 아저씨가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이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의 나이는 이미 68. 오랜 세월 분식집을 운영하며 무릎도 허리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동호야. 어느 날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나 이제 은퇴하려고 해. 딸이 미국에 있는데 손주들 좀 봐달래. 네. 그럼 이 가게는 너한테 맡기고 싶어. 동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요? 하지만 저는 정호 씨가 그러시더라. 내가 착한 아이라고. 믿을 수 있는 아이라고. 나도 1년 동안 지켜봤어. 넌 이제 이 가게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 사장님, 나는 이 가게가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따뜻한 곳이길 바라. 내가 해줄 수 있지? 동호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호는 우리 분식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분식은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동호의 이야기가 방송에도 나오고 봉사단체들이 찾아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동호는 정호 씨가 준 돈으로 가게 옆 작은 공간을 빌려 희망식당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죠.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동호 씨 맞으세요? 저는 선한목자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김민정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윤정호 씨 아세요? 동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요? 아저씨가 어떻게? 환자분이 계속 동호 씨를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꼭 만나고 싶다고. 마지막이요? 아저씨가 어디 아프세요? 말기 암 환자분이세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화를 끄는 동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가 살아계셨어. 동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요양병원. 2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윤정호 환자는 3층 305호입니다. 복지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누워있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2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동호의 목소리에 정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호. 야? 아저씨. 동호가 침대 옆으로 달려가 정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왜 혼자 이러고 계세요? 미안. 하다. 정호 씨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잘 사는 거 지켜보고 싶었는데. 무슨 짐이에요? 아저씨는 제 은인이세요. 제 가족이에요. 동호가 울먹였습니다. 동호는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저녁이면 병원으로 달려가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호 씨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동호가 있을 때만큼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호 씨가 동호를 불렀습니다. 동호야, 마지막 부탁이 있어. 마지막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죽으면 민준이 옆에 묻어줘. 청량리 공원 묘지에 있어. 일주일 후 정호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을 지킨 사람은 동호와 미숙 씨 그리고 복지사뿐이었습니다. 아저씨, 편히 쉬세요. 그곳에서 민준이 형 만나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저씨. 동호는 정호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지는 그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많았습니다. 우리 분식 단골 손님들, 동네 어르신들, 희망식당을 이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동호가 도왔던 청소년들까지. 장지는 청량리 공원 묘지, 민준이 옆자리였습니다. 동호는 두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의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평생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는 제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묘지를 떠나는 동호의 어깨는 슬프지만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윤정호와 동호의 이야기입니다. 노인과 청년의 만남. 과거에 갇혀 살던 아버지와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의 이야기.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구했습니다. 정호는 동호에게 믿음을 주었고 동호는 정호에게 용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신 곁에도 정호 씨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동호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믿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